이기영님, WTA 2026 캘린더를 봤는데 코리아 오픈이 250으로 표시되었다. 500에서 떨어진 건지 모르겠다. 아직 저도 봤습니다. 뭐 제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은 코리아 오픈 조직위에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알아볼 문제긴 한데요. 아니길 바라고요. 지난번 코리아 오픈에서 저희 그 대회가 시설 문제로 인해서 WTA 부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이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만큼 그것과 연결돼서 WTA 250으로 강등됐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테니스 협회가 외교적으로 좀 잘 풀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WTA가 250으로 강등되면 굉장히 대회의 격이 과거에 이제 250 대회가 였지만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높은 레벨의 테니스 대회를 경험하다가 강등이 돼서 그 대회를 하게 되면 이 굉장히 눈높이가 안 맞아져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아, 코바폴리스님, 코리아 오픈 같은 시기에 싱가포르 오픈이 500으로 열린다. 예, 싱가포르 오픈은 새롭게 신설되는 대회 같거든요. 이 시기에. 올해 9월 달에 기준으로 봤을 때, 멕시코 과달라 오픈이, 코리아 오픈 바로 직전 주에 열리고, 그 다음에 9월 15일부터 이제 WTA 500 시리즈 서울이 열렸는데, 이 시기에 WTA는 그러니까 500 시리즈 하나만 놓고 한 거죠. 홍콩 대회가 새롭게 끼어들면서 홍콩이 500으로 가고 코리아 오픈이 250으로 갔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저도 좀 알아볼게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 있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코리아 오픈 조직위에서도 아마 이거는 공표를 안 했을 거예요. 알았어도. 뭐 내부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에 오픈돼서 얘기할 건 아니었죠. 오늘 조코비치와 바셰롯 경기들 다들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ATP 역사에 남을 아주 엄청난 이변과 업셋을 함께 보신 겁니다. 세계 랭킹 204위가 마스터스 시리즈 결승전에 진출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스터스 시리즈라는 포맷이 확립된 이후 세계 랭킹 204위가 결승까지 진출한 건 처음이에요. 가장 낮은 순위의 선수가 마스터스 1000 시리즈 결승 진출. 종전까지 안드레이 파벨 선수가 191위로 파리 마스터스에서 2003년에 결승 진출한 적이 있고요. 191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에 보르나 초리치 선수 아시죠? 크로아티아에. 세계 랭킹 152위가 신시내티 결승까지 진출해서 그때 우승했죠 아마? 네. 204위로 결승에서 메드베데프하고 린더크네쉬를 이기면 역사상 가장 낮은 순위의 선수가 예선을 거쳐서 마스터스 시리즈에 우승하는 역사를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 없지 않아요. 네. 지금 물론 조코비치가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었지만 저런 조코비치라는 그 테니스의 전설을 상대로 저렇게 흔들림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다면 메드베데프나 린더크네쉬를 상대로 충분히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린더크네쉬와 바체롯의 커즌, 사촌지간이라고 하죠. 이 두 선수의 집안 싸움으로 상하이 마스터스 결승전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뭐 신선한 이변이긴 하지만 이렇게 탑랭커들이 야닉 시너도 떨어지고 알카라스는 불참하고 조코비치도 4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스토리적으로 볼만합니다. 린더크네쉬와 바체롯 이 두 선수가 사촌지간, 어떤 사촌지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척이고 이 두 선수가요 복식 파트너기도 하고 그 전에 커리어를 보시면은 2010년대 중반에 이 선수들은 그 주니어를 마치고 투어로 뛰어든 게 아니라 미국 대학 리그로 갔습니다. 거기서 대학 테니스 리그를 이 두 선수가 같은 대학교에서 복식도 같이 치고 린더크네쉬와 바체롯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 테니스 리그를 뛰면서 거기서 실력을 키워서 프로로 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제가 미국에 있지만 미국 테니스의 뭐 강점이자 약간의 한계는
주니어 천재들, 주니어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대학을 진학해가지고 일단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테니스를 합니다. 그 미국 대학 시스템은 운동만 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학점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린더 크내쉬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 전공, 비즈니스 전공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마 은퇴 후에 비즈니스 쪽으로 그 진로를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선수들 많잖아요. 대학을 다니다가 운동선수 프로페셔널 활동을 하고 은퇴한 다음엔 다시 그 운동에 관련된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학에 전공했던 것을 살려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리고 미국 사회는 운동선수를 또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중고등학교 때부터 필사적으로 운동 하나 특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학 입학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 진출에도 적잖게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 로저 페더러가 10월 13일이죠. 예, 그러니까 내일 모레예요. 월요일에 그날 한국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 전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체류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지금 그 앰베서더로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이벤트를 하고 초청받아가지고 뭐 당연히 개런티 받는 거예요. 상하이 마스터스가 페더러를 숭상하는 곳입니다. 예전에 상하이라는 곳에서 페더러가 마스터스 컵 왕중왕전이 열릴 때 ATP 파이널스가 상하이에서 한 3, 4년 열렸거든요. 그때 2006년에 그리고 2007년에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로저 페더러였고, 그때 상하이에서 그 상하이 마스터스가 얼마 생기기 전에 그 대회의 경기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페더러가 이제 최고 전성기였기 때문에 페더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상하이에 테니스 바람을 일으킨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하이가 늘 그것도 롤렉스 마스터스이기 때문에 상하이 롤렉스가 후원하는 로저 페더러가 항상 앰베서더 자격으로 상하이 마스터스를 가는 것이죠. 그리고 상하이 온 김에 아시아에서 이번에 페더러의 가장 큰 후원사인 일본 의류업체 유니클로가 페더러를 한국으로 초청해가지고 팬과 만나는 이벤트 행사를 벌이는 것인데요. 10월 13일.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제목에 좀 써놨지만 그렇게 공개된 행사가, 오픈된 행사가 아닙니다. 이제 유니클로와 페더러가 상의한 결과 이렇게 너무 떠들썩하게 브랜드 파티를 하기는 싫다. 이게 사실은 브랜드 파티보다는 뭔가 테니스적이고 문화적인, 컬처적인 그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페더러가 유니클로의 문화 홍보대사로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대대적으로 뭐 체육관에 많은 팬들을 운집해놓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여기 추첨해서 응모해서 당첨된 아주 일부의 소수의 팬들을 모아놓고 클리닉 행사, 그리고 로저 페더러와 뭐 어떤 대화나 만남을 할 수 있는 팬미팅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언론들도 보도자료를 받질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행사가 13일에 열린다. 그래서 13일에 열리는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보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일부 팬들은 페더러 만나고 싶은데 못 보는 게 너무 좀 아쉬운 거죠. 일부의 팬들에게만, 극소수의 팬들에게만 이 행사를 공개하다 보니까 너무 프라이빗한 그 사적인 어떤 미팅이 되는 것이고, 로저 페더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압도적인 팬덤이 있는데, 페더러가 한국에 왔는데 페더러를 직접 못 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도대체 페더러 어디서 행사하냐고. 저도 모르죠. 예, 그게 이번 페더러 유니클로 행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뭐 비밀주의죠, 약간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서울 오픈 챌린저, 유진투자증권에서 후원하는 서울 오픈 챌린저, 요 포스터 상으로 봤을 때 우이빙이 있고 맨 왼쪽에, 자, 댄 에반스가 나옵니다. 댄 에반스. 여기서 가장 이름값이 있는 한 탑 20, 30급의 선수가, 자, 한손 백핸드 슬라이스에 현존하는 가장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댄 에반스, 영국 선수가 오고, 그 다음에 바실라시빌리, 디펜딩 챔피언이죠? 예. 그리고 옛날에 서울 오픈 250 시리즈, 코리아 오픈을 우승했던 니시오카가 옵니다. 왼손잡이. 예. 가운데 포스터를 장식하고 있죠. 요렇게 4명의 글로벌 선수들이 오는 것이고, 우이빙은 이 대회 토너먼트 디렉터가 임규태 코치입니다. 임규태와 우이빙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지금 임규태 코치 상하이에서도 지금 코칭하고 있는데, 우이빙을 섭외해서 데려온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정현과 권순우가 일찌감치 이 유진 투자증권 서울 오픈 출전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보기만 해도 한 6명 정도의 우리 테니스 팬들이라면 꼭 직관하실 만한 아주 유명한 스타도 있고 우리나라의 간판 스타들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10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날씨는 좀 어때요? 지금 한국 날씨 쌀쌀하죠? 이제 가을 날씨죠? 9월이 한참 더웠고 이제 테니스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하는 마지막 국제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전하시고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포스터에 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온다는 법은 물론 없습니다. 부상이나 이런 다른 사정이 생기면 안 오죠. 일단은 구두로 약속한 선수들을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스킹스 슬램이 다음 주말이거든요. 야닉 시너가 단일 대회 최다 상금 기록을 작년에 70억을 세웠습니다. 70억. 야닉 시너가 식스킹스 슬램 대회에 우승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을 방어하러 오는데 이번에 식스킹스 슬램 6명의 한마디로 테니스 왕들을 초청하는 건데 멤버가 조코비치, 알카라스가 이 킹 오브 킹이에요. 그래서 2명이 시드를 받고 4강에 먼저 올라가 있는 거고 나머지 4명이 한 번씩 대결하는데 테일러 프리츠, 즈베레프, 야닉 시너 그리고 원래는 잭 드레이퍼가 뛰려고 그랬는데 부상으로 시즌을 접게 되면서 드레이퍼 대신에 대체 선수로 의외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리츠와 즈베레프가 먼저 쿼터 파이널 8강을 치르고 치치파스와 시너가 8강을 하는데 자, 뭐 예상 시나리오라면은 아마 테일러 프리츠가 즈베레프를 이길 가능성이 있어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4강에서 대결을 하고 시너가 몸이 괜찮으면 치치파스한테 이기겠죠. 그러면 시너가 조코비치랑 대결하는 그런 대진이 짜여 있고 그래서 알카라스, 프리츠, 시너, 조코비치가 4강을 한 다음에 파이널 결승에서 우승자를 가리는데 이번 대회 상금이요. 우승을 하게 되면요. 6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탄생하죠. 누가 우승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대회 출전료가 150만 달러를 받고요. 출전 개런티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150만 달러면은 20억 아니에요? 그게 우승까지 하게 되면은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되는 또 엄청난 사우디의 돈 XX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게 이벤트 경기가 저는 테니스 골수 팬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달가운 건 아니에요. 예. 요런 것보다는 좀 정규 투어 대회가 좀 더 치열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때 조코비치가 한번 지적한 적 있잖아요. 투어 스케줄 많다고 불평하는데 그러면서 니네 그 시범 경기나 이벤트 대회는 다 나가지 않느냐. 그건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 공감합니다. 자꾸 사우디나 이런 뭐 레이버컵도 약간은 그 선상에 있긴 하지만 너무 지금 대회가 많아서 혹사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혹사론이 순수하게 그랜드슬램과 투어 대회, 전통적인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돈벌이에 관련된 대회들이, 이벤트 대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른 정규 대회의 그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조금 저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테니스 오지, 그러니까 투어를 주최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에서 요런 특급 스타들이 와서 경기를 펼치는 거는 그 자체는 테니스의 저변을 글로벌 흥행 인기를 위해서는 나쁘진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 혹사론과 연결지어 봤을 때 조금은 조정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